형법 4주차 첫 수업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형법을 공부하면서 유추 해석에 대해서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게 끝나면 이제 좀 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속도가 붙을 거예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앞 시간 이어서 유추 해석 판례를 좀 더 볼게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유추 해석 판례를 다 보고요. 어, 바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속도 제가 나름대로 이제 형법 총론을 가리키면서 이런 그 분량 한 학기에 형법 총론을 끝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암기해서 여러분하고 어, 책은 분명히 마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자, 9번 교육감 및 교육감 선거 후보자. 교육감 할 때는 선거를 합죠, 그죠? 선거로 뽑죠.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정치자금법 제3조 1호에서 정한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교육감이나 교육감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정치자금법 3조 1항이 정한 이 정치 활동을 하는 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의 대상이 있죠.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가 정말 중요하죠. 해당한다면 정치자금법 적용된 처벌을 받아야 되고, 해당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안 받겠죠. 따라서 교육감 선거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자, 선거에서 끝났는데 당선됐단 말이에요. 교육감이 종료된 이후에서 선거 과정,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교육감 선거 과정이죠. 선거 운동. 종료된 이후, 선거 과정이 끝나고 투표가 이루어지죠. 그죠? 이후, 그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이, 자, 당선되고 나서 교육감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을 결국은 쉽게 표현하면 이 교육감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파이거든요. 교육감도 선거 운동을 하니까 즉 정치 활동에 활동하는 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그죠? 선거로 뽑으니까 정치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겠죠.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육감은 정치 활동에 정치 활동하는 자가 아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은 준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어, 교육감의 목표가 우리나라 교육을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리더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이 아닐까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순수하게 교육감은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 학생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방향을 지시하고 그렇게 본 거죠, 그죠? 정치자금법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다음, 좀 최근에 N번방 관련해서 이 사회가 정말 시끄럽게 떠들고 막 그러는데 볼게요.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 범죄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라든지 여성에 대해 지적장애인 여성에 대해서 성폭력 범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으로 만들어놨죠, 그죠?
특수강도 강제추행죄. 자, 추행이라는 거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심어준 거죠. 그죠? 특수강도 강제추행의 주체는 형법 제334조 소정의 특수강도범. 주체니까, 주체. 누가 성폭력을 했냐? 특수강도범. 특수강도 미수범. 자, 특수강도란 거는 밤에 칼 들고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 또 칼 들고 남을 위협하는 경우, 흉기를 들거나 야간에 이 이상이 특수가 붙죠. 그죠? 흉기, 야간 2명 이상 특수가 없습니다. 이 강도범. 또 강도란 거는 상대방을 위협해서 돈을 뺏고, 강도죠. 강도가 돈을 뺏고 강간하면 특수 강도 강간 되겠죠. 강도가 강간하려다가 미수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특수 강도가 훔치려고 돈을 목에 칼을 댔는데 돈이 없어. 누가 보니까 도망갔어. 칼을 대다가. 자, 특수 강도 미수범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정되죠. 맞죠? 이거는 주체니까. 형법 335조 제 342조에 규정하고 있는 강도에 준하는 법. 강도에 준하는 강도의 미수범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 5조 2항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범인데 강도 강제 추행죄는 주체가 강도다. 강도. 성법 아니 그 성폭법 제5조 2항에 말하는 주체는 특수 강도범이다. 특수 강도범이 주체인데 왜 특수 강도범의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강도로 봐야 된다. 자, 강도란 거는 남에게 위협해서 돈을 뺏는 거죠. 자, 절도범도 강도범이 될 수 있죠. 물건을 훔치다가 발각이 돼서 남을 위협해서 훔쳐서 간 경우 원래 강도 목적 아니었지만 강도에 준하죠. 중강도. 특수 강도와 강도는 다르죠. 또 특수 강도와 중강도는 전혀 다르죠. 원래 처음부터 강도 의사는 아니었죠. 이런 것처럼 포괄적으로 유추하면 안 된다. 특수 강도 강제 추행의 주체는 나왔기 때문에 주체는 강도다. 특수 강도가 주체인데 왜 주체를 갖다가 흐리는 여러 사람을 특수 강도로 몰아넣으려고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 하고 있죠. 그래서 특수 강도범은 성폭력 처벌하는 특별법, 성폭법, 성폭법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특수 강도 강제 추행죄로 처벌해야 되는데 왜 대상을 포괄적으로 보느냐? 이건 아니다. 명확하게 성폭법과 성폭력 범죄와 피해자 보호해야 하는 법률에 따라서 특수강도범은 주체는 다 하나다. 이 법에서 말하는 주체는 특수강도로 봐야 된다. 그러면 중강도범이나 이런 사람들은 형법에 의해 처벌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파란 색깔로 했습니다. 형법. 나머지는 형법에 처벌하는 거지 특가법으로 무조건 하는 거 아니다. 따라서 중강도는 형법에 따라 처벌되고 특수강도는 성폭력, 성폭법 처벌 및 피해자 보호하는 법률로 처벌한다. 이렇게 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 쉽게 설명하면 유추 해석하면 안 된다 뜻입니다. 11번
지방세법 84조 1항에 조세범 처벌 법령에 지방세법 84조 1항에 조세범 처벌 법령에 하여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하는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방세법 84조 1항에 조세에 대해서 잘못한 조세범 처벌 법령에 특가법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범자인 일반 입장에서 이를 쉽게 예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거나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 제가 봐도 지방세법 84조 1항에 조세범에 대해서 규정이 있다면 이대로 가야지. 왜 특가법 법률도 포함시키냐 말이에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갔다. 지방세법은 지방세법에 맞게끔 거기에 규정된 사람만 해라. 특가법은 특가법대로 가면 된다. 왜 지방세법의 규정 조항에서 특가법을 포함시키려고 하느냐. 이 부분은 유추해석이다. 이렇게 본 거죠. 유추해석은 확장하거나 유추하면 안 되죠. 그죠? 못됐다. 다음 12번.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에 정하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주식회사다.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의 대표이사, 이사감사로 등기된 사람이 한정되며 설령 실질적 경영자로 하더라도 해당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사람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이 부분 다시 볼게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도시정비법에 있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정비만 주로 하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같은 법 8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은 수뢰행위 당시 상업등기부의 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사감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된다. 다시 여기까지 볼게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표현이 좀 중요한데 잘 봐야 됩니다. 자, 도시정비법에 정하는 대상자가 있죠. 자, 도시를 정비할 때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주식회사라고 그러면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가 회사면 여기에서 도시정비사업을 맡겠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그러면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하잖아요. 공무원의 업무를 대신할 때는 공무원으로 그 일만큼은 봐야 되거든요. 자, 84조의 공무원으로 봐준다. 봐준다. 그 일을 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준다. 의제된 임원은 그러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냐. 이런 부분이 있죠. 즉, 이분들이 공무원의 일을 할 때는 공무원에 맞게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맡길 때는 돈을 안 받겠습니다. 보안을 지키겠습니다.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겠습니다고 이 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런 선언 의미의 계약서를 쓰고 합니다. 또 그 일은 공무원을 대신하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봐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보는
봐야 되는 임원은, 자, 일하는 임원은 누구로 할 거냐? 그 회사, 주식회사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냐? 책임자를 누구로 할 거냐? 대표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누구로 할 거냐? 그때 임원은 수뢰행위 당시에 상업등기부, 이 등기를 올릴 때 대표이사가 누구냐? 이사가 누구냐? 이사 중에 대표이사가 있죠? 감사가 누구냐? 하고 이걸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등기. 이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등기로 상업등기부에 올릴 때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어렵지 않죠? 설령 실질적으로 갑이 경영을 했더라도 회사 해당 주식회사 임원으로 등기되지 아니하는 사람까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임원에 등기되지 않은 사람까지 공무원으로 본다. 임원에 해당한다. 해석하는 것은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등기된 사람만 공무원으로 보고 그 사람을 처벌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이랬든 간에 처음 계약 당시에 책임자는 등기된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묻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 정비사업 회사와 계약할 때는 상업등기부에 등기된 대표이사, 이사, 그 다음에 감사 등 등기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 경영자에 대해서 묻지는 않는다. 등기된 사람만 공무원에 묻는다. 여기서 말하는 건 등기된 임원만 공무원으로 본다. 자, 이 부분이 한번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판례를 볼 때 뭘 느껴야 되냐면, 자, 우리가 도시 정비를 하다 보면 뇌물이 오간단 말이에요. 그죠? 뇌물. 뇌물이란 건 뭐냐면, 이거 여기를 좀 넘어가 주세요라고, 정비 사업을 할 때 넘어가 주세요라고 돈을 받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을 받아서 정비 사업을 하는데 모든 임원들, 일하는 사람들을 다 뇌물죄로 처벌할 거냐. 예를 들면 대표이사가 100만 원 받았고 등기가 안 되어 있지만 일하는 사람이 100만 원 받았어요. 두 명이 각각 100만 원씩 받았다고요. 그러면 둘 다 공무원으로 본 사람이 도움을 받았으면 수뢰죄로 처벌돼야죠. 수뢰. 뇌물을 받았으니까 수뢰죄. 근데 일반인도 수뢰죄로 처벌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뭐 일반인을 수뢰죄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수뢰죄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정청탁으로 회사에 들어갈 돈을 가로챘다거나 횡령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죄명을 봐야 되겠죠. 하지만 회사와 공무원하고 계약이 됐다면 뇌물죄로 보는 공무원으로 한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부들. 임원들에 대해서는 우리와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임원들에 대해서는 수뢰죄로 보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죠. 공사. 뭐 철도 공사. 공사가 공무원 아닙니다. 공사가 옛날에는 공무원이지 지금은 공무원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계약이 돼 있다면 그 임원들, 상업등기부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임원들은 뇌물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되게 우리가 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죠. 그죠?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어렵지 않죠. 그죠? 공무원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면 뇌물죄의 범인은 등기된 사람들 대표자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보고 수뢰죄를 적용하지만 나머지는 수뢰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중요한 법적 적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이 부분 어렵지 않죠? 13번. 보건범죄 단속 관한 특별조치법. 교수님, 우리나라 특별법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 특별법 엄청 많습니다. 자, 보건범죄. 자,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가 일반 일반법의 중심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움직인다. 그런 루머가 있죠. 그죠? 특별법 국가. 자, 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1항 2호 2항에 정한 보건범죄 보건범죄를 잘못한 것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 단속. 걸렸던 사람은 좀 강하게 처벌하겠다.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 1항 2호 2항에서 소매 가격. 자, 소매 가격은 구입 가격이죠. 구입 가격. 구입자가 구입한 가격. 소매 가격. 자, 판매 가격, 소매 가격. 이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이 위 보건단속특별조치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 가격을 가리키는 거 봐야 할 것이지. 자, 보건범죄단속특별법의 3조 1항 2호 2항이 정하는 소매 가격이라면 이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그 자체의 소매 가격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의약품에 대응하는 여기에 대응하는 허가된 의약품 위, 위조 변조의 대상이 된 제품의 소매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보건범죄 단속하는 특별조치법 위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에 맞는 소매 가격만 봐라. 거기에 상대되는 대상이 되는 대응되는 허가된 의약품의 위조 변조 그 소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현재 이 법 규정에 해당하는 의약품 잘못됐다고 규정하는 해당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얼마를 보고 거기에 맞게 처벌하면 되는 거지 원래 허가된 약품의 가격을 소매 가격을 보고 평가하지 마라. 대응하는 가격을 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이해되는 부분이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그죠? 넘어갑니다. 자, 구주택법. 옛날에 했던 주택법 내용을 볼까요? 연간이라는 게 매년이죠. 매년 대통령이 정하는 호수. 자, 대통령이 정한다는 것은 구주택법 시행령이죠. 대통령령은 시행령이거든요. 구주택법 시행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 몇 가구,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건설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몇 가구 이상 하려고 하면 등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자, 등록죄죠. 등록이란 거는 자, 신고죄가 있고 등록죄가 있죠. 하나 여기서 좀 설명할게요.
신고제가 있고 등록제가 있는데 신고제라는 거는 신고만 하면 끝나요. 하지만 등록제라는 거는 이 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잘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자격이 갖췄는지 이거를 검토한 후에 허가를 한 게 등록제예요. 등록. 자, 허가된 업체냐 허가된 업체가 아니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자, 대통령령이죠. 시행령은 단독주택으로 하는 거는 20가구 20호, 20호까지 만들 수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는 여기 보면 우리 법조항 해설할 때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점 찍어놨죠. 왜 점 찍어놨을까? 쉼표를 20호 점 쉼표 공동주택의 경우 함께 사는 주택의 경우 20세대 그러면 단독주택을 할 경우에는 20가구 공동주택을 할 경우는 20세대 이렇게 돼 있죠. 따로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위 기준에 미달하지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합하여 자 이게 합하여입니까? 단독주택을 만들 때는 20가구 공동주택을 할 경우는 20세대라고 규정했죠. 따로따로 단독주택의 경우는 20가구점 공동주택의 경우는 20세대라고 구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합하여 20세대? 합하여? 뭔가 틀리죠. 합하여 20호 이상의 주택건설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까지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서가요. 배영법제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법 규정에 단독주택을 할 경우는 20가구, 20호, 공동주택을 할 경우는 20세대라고 별도 구별했는데 합하여 이거는 확장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법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유추해석, 확장해석 금입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내국인이 내국에 거주한다. 내국인이 외국에 거주한다. 자,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다.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한다. 내국인이 내국에 우리나라 둘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거쳤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거쳤죠.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죠. 외국인이 내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한 것도 우리나라 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하지만 외국인이 영국에 거주해. 독일이 독일에 거주해. 우리나라 법 적용할 이유가 없죠. 우리나라 아직 관련 없죠. 그죠? 대한민국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 한 국가단체 지배하. 한 국가단체란 건 북한이죠. 자, 영국 사람이 영국에 살다가 북한에 갔어. 들어가는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에 대한 통치권이 실제로 자 지금 우리나라는 실제로 북한까지 포함하지만 통치권이 지금 북한을 미치고 있습니까? 안 미치고 있죠. 실제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는 행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통치권으로 벗어난 행위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죠. 그죠? 어디에도 자
영국인이 영국에 거주하다 북한 갔어.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적용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아닌데요. 미국인이 미국에 거주하다가 북한 들어갔어. 우리나라 법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국가보안법.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잖아요. 안 된다고요. 따라서 이는 국가보안법 6조 1항 2항의 탈출, 우리나라를 넘어서 북한에 들어간 탈출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미국인이 거기 거주하다가 북한에 간 것도 포함이 안 된다. 이거는 법적 해석을 잘 하라 이 뜻이죠. 좀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준비한 내용 끝내고 좀 일정을 맞출게요. 16번 특가법. 자, 특가법에 보면 위치 추적 전제장치, 일명 발찌를 부착하죠. 자, 발찌 부착을 할 때는 전과가 성폭력 전과가 있거나 상습범이거나 미성년자에 대해서 강력적인 성폭행을 저질렀거나 할 때 전자 발찌를 채우죠. 그죠? 그거를 발찌를 위치추적 전자장치라고 하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되고 하는 법률 제5조 1항 3호에 수사기관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명령이란 거는 허가장이죠. 허가장. 전자 발찌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법원에 강제 조치를 해주십시오.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에 하나로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질렀다. 2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2번 이상. 그 습격이 인정되는 것은 상습적이 인정될 때.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질렀다는 것은 처벌이 어찌됐든 간 2번 이상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습격이 상습적이다 인정된 것은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번 이상. 2번 이상 범하여라고 인정되고 있는데 피부착 명령 청구자가 부착이 되는 사람, 피니까 명령 청구자 상대방이니까 부착을 하는 사람, 부착을 당한 사람이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 처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 형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은 형벌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호처분, 보호자 아래 행동을 감시받고 교육을 받고 하는 보호처분. 보호처분은 전과가 없어요. 보호처분은 전과가 안 남아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여기 설명했죠. 보호처분은 전과가 안 남는다. 수사 기록만 남는다. 수사기관의 기록만 남는다. 여기 기소하죠. 검사가 기소하면 공판을 하죠. 공판 절차. 재판을 받죠. 그 전까지의 이 수사 기록, 이것만 남지 보호 처분은 단순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가 안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성폭력 범죄를 2번 이상 저질렀다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처벌이 2번 됐다. 즉 전과가 있다. 그런 게 전과가 있다.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지 전과가 없는 경우 보호 처분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과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별하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가 말하는 중개업. 중개란 거는 아파트나 집이나 땅을 소개하고 돈을 받는 거 중개업이라 하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돈을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맞죠? 그죠? 어렵지 않죠?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들에게서 뭐 팔려는 사는 사람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고 단지 나중에 보수를 다오 중개 대상물의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진짜로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나중에 챙겨도 나중에 챙겨다오 얼마 주면 안 돼? 하고 요구하는 게. 근데 다오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위 법규에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제가 목을 계속 쓰니까 목이 좀 기침이 나오네요. 어, 우리가 이제 보면 중개업 자격증을 가져야만 중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개업 자격증을 없이 중개를 하면 처벌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중개란 거는 양쪽의 판매자와 사는 사람 사이에 돈을 5%씩 돈을 받고 중개하는 사람. 이 중개업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골에 보면 이장이 갑동이가 너가 땅을 2,000평 파니까 열동이가 2,000평을 사시하고 이웃 동네 사람을 중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좀 주세요 하고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돈을 안 받았어. 자, 그럼 이걸 중개업으로 볼 수 있느냐? 중개업을 중개업은 돈을 받고 중개하는 사람이 중개업인데 돈을 안 받았대요. 동네 사람이고 이웃 사람이니까 소개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돈을 안 받았어. 이걸 중개업으로 할 거냐? 이거를 중개사무소에 살려고 그랬는데 동네 주민이 이장이 중개업자를 위탁받은 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자 열받으니까 신고했겠죠. 근데 돈을 안 받았어. 대법원은 중개업이란 돈을 받고 중개하는 거지 돈을 안 받고 소개하는 걸 왜 중개업을 하느냐. 이거는 확장이다. 유추다. 따라서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한 거죠. 그래서 중개업의 의미는 돈을 받고 하는 거다.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거는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은 분명히 선을 가는 거예요. 해산된 정비사업조합의 해산됐단 말이에요.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이 청산인. 청산이라는 거는 회사를 청산하는 사람이죠. 이거를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조 있고 81조 1항에 정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형 법정주의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자, 정비사업조합에서 청산 업무를 집행하는 청산인이 있단 말이에요. 청산인이 있는데
자, 옛날에 보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86조 6호, 81조 1항에 정하는 여기서 정하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조합 임원회, 청산인과 같다 보는 거죠. 근데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인은 여기서 맡은 일을 청산하는 사람이지 도시 및 환경정비법의 추진위원회 위원장 조합 임원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너무 끌어당겨서 확장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비조합 청산사무집행 청산인과 주거환경정비법 추진위원회 위원장 임원과는 다르다. 본 겁니다. 같으면 처벌 범위가 넓어지겠죠. 않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다르다. 확장 해석하지 마라. 기업 구매 전용 카드. 기업에서 구매할 때 쓰는 카드가 있죠. 자, 기업에서 구매할 때 쓰는 그 카드를 준단 말이에요. 이게 신용카드는 아니죠. 그죠? 기업에서 자기를 구매할 때 쓰는 카드를 만들어서 쓴다면 신용카드와 다르죠. 기업 구매 전용 카드형 거래는 자, 구여신 전문 금융업법. 구여신 전문 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를 담당하죠. 구여신 전문 돈에 대해서 미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카드로 긁고 돈은 나중에 준다.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신용카드를 담당하는 이 신용카드형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이 기업 구매 전용 카드를 신용카드에 관리를 안 받는다고 문제가 됐는데 기업 구매 전용 카드는 이 여신 전문 금융업법과는 다르다. 본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쳤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